안녕하세요. 망티예요. 벌써 9월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지 않나요? 혹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망튜가 꼭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선택에 자꾸 물음표를 던지지 마시고요. 매일 느낌표를 찍으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망튜와 함께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1장 여성 건강 1번 여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는 외생식기와 내생식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경계선은 천여막이라고 합니다. 내생식기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기능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질은 성교, 월경, 분만을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이며 임신을 유지하며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분만 시에는 수축되어서 태아와 부속물을 밀어내는 기관입니다. 난관은 나팔관이라고도 하죠. 팽대부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난관의 선모운동과 수축운동으로 난자와 수정란이 이동하고요. 난소는 배란과 성호르몬이 생산되는 기관입니다. 2번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각 호르몬의 기능과 호르몬 분비 순서를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먼저 FSH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여성에게는 난포 성장, 남성에게는 정자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고, 다음으로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이 비후가 되고 자궁이 성장하며 수축력이 증가됩니다. 경관 점액 변화에서는 프로게스테론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요. 에스트로겐 분비 시에는 점액이 묽어지고 양이 많아지고 견사성이 증가되어서 정자가 통과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양치 모양 또는 고사리 모양의 결정체가 보이고요. 질의 산도를 4에서 5 정도로 유지해서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유방이 성장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에스트로겐에는 1, 2, 3이 있는데요. E1, 에스트론은 폐경 시에 분비되고 E2, 에스트라디올은 비임신 시에 분비되며 E3, 에스트리올은 임신 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며 혈중 내에 에스트로겐이 고농도에 이르렀을 때 자극을 받아서 급격히 LH 분비가 항진되는데요. 여성에게는 배란과 황체 형성을 유발하고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게스테론은요, 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자궁 내막의 선이 풍성해지고 혈액 공급이 증가돼서 수정란 착상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이 되면 자궁을 이완시키고 옥시토신 분비를 억제해서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경관 점액은 에스트로겐과 반대로 양이 적어지고 견사성이 감소되며 찐득하게 만들어서 점성도가 증가되고 염주 모양의 결정체가 관찰됩니다. 또한 배란 후에 체온이 약간 상승되는 이유도 프로게스테론 때문이고요. 안드로겐의 기량작용을 해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3번 월경. 월경 시 변화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해 볼게요. 난소 주기는 난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서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로 구분합니다. 난포기에서는 시상하부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FSH와 LH의 도움으로 난소에서 하나의 원시 난포가 성숙됩니다. 이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면서 FSH는 다시 감소가 되고 LH는 더 증가가 되죠. 이때 LH의 증가로 성순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하며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난관 평활근의 운동으로 난자가 이동이 됩니다. 배란 후에 LH의 작용으로 황체가 형성되어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요. 만약 수정이 되지 않으면 퇴화되어서 백체가 되는 시기가 바로 황체기입니다. 자궁내막 주기는 총 4단계이며 자궁내막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5일 동안은 월경기로 시작을 하고요. 나선형 동맥의 파열로 인해서 자궁내막의 기능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후 14일까지 에스트로겐의 분비로 기능층이 다시 복구가 되는 시기를 증식기라고 하고요. 14일째 되는 날 배란이 되고 그 이후 월경전 3일까지는 분비기라고 하는데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활발한 분비로 인해서 자궁내막의 분비선이 발달되고 혈관 공급이 풍부해져서 기능적인 자궁내막으로 변하게 되고 임신에 최적화된 자궁내막이 됩니다. 만약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정란의 착상은 배란 후 6에서 10일경에 되고요. 수정에 실패하게 되면 황체는 퇴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경 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월경 전 3일부터 월경 시작까지를 말하고요. 황체가 퇴화되어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자궁내막의 기능층이 다시 허혈 상태로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난소 주기, 기초 체온 변화, 혈중 호르몬 변화, 자궁내막 주기, 경관점액 변화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표인데요. 월경 주기를 28일로 보았을 때 14일째는 배란이 되고 이때 기초 체온 곡선은 낮아지다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아래 호르몬 그래프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는 모양과 비슷하죠? 호르몬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맨 처음에는 월경기로 시작할 때 FSH가 증가되고 이후 보라색 선인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가장 높을 때 파란색 선인 LH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때 배란이 일어나죠. 청록색 선인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서 LH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황체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며 FSH와 LH는 낮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란 후 14일 동안 유지되다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월경을 하게 되는데요. 자궁내막 주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치밀층과 해밀층을 합하면 기능층이라고 하고 월경 시에 탈락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보면 월경을 시작하는 날 전 14일째 배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점액의 변화는 배란기가 되면 고형물질 함량이 낮아지는데 이는 묽어진다는 뜻이고요. 양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정자가 통과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배란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복통입니다. 이는 배란 시에 소량의 출혈이 복막을 자극하면서 하복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배란통이 있다고 해요. 마치 생리통과 비슷하게. 2번, 기초체온 곡선을 보면 증식기에 저온이다가 배란기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바뀌고 분비기에 고온을 유지하는데 이는 배란 후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기초체온이 0.5도 정도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3번, 호르몬 검사에서는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면서 간에서 대사되어 소변으로 프레그난 에디올이 배설됩니다. 4번, 자궁내막 검사 시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수정란이 착상할 부위에 자궁내막의 수용력이 증가가 됩니다. 5번, 자궁경관 검사 시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하고 견사성이 증가되고 양이 많아진 경관점액이 관찰됩니다. 4번 골반 검사는 검진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외생식기 검진, 질경삽입, 검사물 채취, 양손 촉진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진 시에는 검사 시기가 중요한데 먼저 비생리 기간이어야 하고 검사 1, 2일 전 질세척이나 성교를 하지 않고 검사 일주일 전부터는 질 내 약물 투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방광을 비우고 자세는 쇠석이를 취하고 합니다. 5번 불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불임이란
정상 성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년 이내에 임신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성의 불임검사에는 정액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실온에서 20분, 30분 내에 완전히 액상화가 된지, 사정하는 양이 2에서 5cc 이상인지, 정자수가 1cc당 2천만 이상인지, 정자 운동성이 사정 후 2시간까지 50% 이상 활발한지, 정상 모양의 정자 형태 비율이 30%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 기초 체온 검사, 경관 점액 검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도 난관 통기성 검사나 난관 조영술, 자궁경 검사, 복강경 검사가 있습니다. 불임 치료 약물로 대표적인 것은 클로미펜이라는 배란 유도제이며 부작용으로는 난소 비대, 복통, 오심구토, 유방압통, 홍조, 두통이 있습니다. 제2장 월경장애 1번 무월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발성 무월경은 13세까지 2차 성징을 보이지 않으면서 초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난소 기능 부전이나 체질적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15세까지 2차 성징은 있으나 초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밀러간 발육 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속발성 무월경은 월경을 하다가 적어도 3회 또는 6개월간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상적인 원인으로는 임신을 했거나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게 나타나지만 호르몬 분비성 난소 종양이거나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거나 내역체 종양 시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만,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신경성 식욕 부진 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 비정상적 자궁출혈에서는 월경의 주기, 기간, 양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기가 긴 경우 희발월경, 주기가 짧으면 빈발월경이라고 하고 양이 많으면 월경과다, 양이 적으면 과소월경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주기가 불규칙하고 양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불규칙 과다월경이라고 하고 월경 기간이 아닐 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부정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무배란성 자궁출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경기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의 미성숙으로 배란이 안 되어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안 되고 프로게스테론 기량작용이 없으니까 에스트로겐의 과다하게 생산이 지속되면서 과증식된 자궁 내막의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폐경기에는 난소 기능의 쇠퇴와 난포수의 감소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난포가 성수되지 않고 배란 횟수가 감소되면서 무배란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초경기에 대한 설명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경기와 폐경기에는 월경을 하더라도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과 4번은 표로 비교해서 볼게요. 월경 곤란증은 쉽게 말하면 월경통이 심한 것을 말하고요. 이것도 무월경처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발성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주로 월경 시작 1일 전이나 월경 시작 직후부터 발생하면서 3일 이내로 지속이 됩니다. 초경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발생하고요. 여학생들이 초경을 하는 경우에 생리통이 없다가 6개월이 지나자 생리통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이 진통제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속발성은 골반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경 1, 2년 이후에 처음 발생이 되고 월경 1,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월경 후 수일 동안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며 진통제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례를 보고 이 월경통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질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는 원발성 월경 곤란증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병태 생리를 보면 주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인데요. 월경 주기 중에 분비기에 가장 많이 나오며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자궁 근축의 수축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자궁 동맥혈관의 경련으로 인해서 허혈이 돼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 밖에도 자궁혈부의 긴장도가 증가되니까 월경혈의 유출에 장애가 생기고요. 정신적 인자로는 불안해하거나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월경통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약물로는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엔세이드계 약물이 포함되고요. 대표 약물 명에는 인도메타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복합 경구 피임약은 FSH와 LH 분비 억제로 배란을 억제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수치가 감소되어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자궁수축 억제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월경곤란증에 대한 문제로 임용 12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상담기록부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김양은 월경 1일째이며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을 수 없음. 이와 관련된 보기 내용을 볼게요. 월경통이 있을 때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투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월경곤란증 시에 투여하는 약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이며 인도메타신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맞는 설명입니다. 상담 내용에서 두 번째 조를 보면 불규칙한 월경 주기에 대해 걱정한다고 하는데 나 10개월 전 초경을 시작하였고 원발성 월경통을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초경을 하고 나서 6에서 12개월 이내에는 배란 주기가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규칙한 월경 주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 니은에서 말한 대로 원발성 월경통은 주로 초경 후 첫 6개월에서 1년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귿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골반 내 우열의 결과로 생기는 월경통은 원발성이 아닌 속발성 월경곤란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리을, 약물 치료로는 프로스타글란딘 수준을 낮추는 경구 피임약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비스테로이드 말고 경구 피임약, 자궁수축 억제제 등이 월경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했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기역, 니은, 리을이었고요. 나머지 지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하거나 복부 마사지를 하는 것이 월경통에 대한 대표적인 간호입니다. 만약 월경곤란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이 사례가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약물 치료 기전, 간호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5번 월경 전 증후군. 우리 정신간호학에서 우울장애 중에 월경 전 불쾌장애를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월경 전 증후군은 배란 후 황치기에 나타났다가 월경 시작 직전이나 월경 직후에 소실되는 월경과 관련된 정서장애입니다. 이때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인 변화가 오며 때로는 도벽이나 심각하게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임용 16년도에 기출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원인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1번 내분비설에는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ADH 분비가 증가되었거나 프롤락틴 분비가 증가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2번 영양소 결핍설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합성을 돕는 비타민 B6가 부족하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수용체의 증가로 당의 내성이 증가되어서 저혈당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3번 심리적 측면으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 성향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월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때 발생한다 하였는데요. 이렇게 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두통과 부종, 복부 팽만, 유방 압통의 신체적 증상과 단 음식이 먹고 싶은 식욕의 변화가 오며 행동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이 되거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간호로는 월경 일지를 만들어서 계속 기록하게 하고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식이요법으로는 카페인은 제한하고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섭취하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세균성 성전파성 감염.
성전파성 감염은 성병을 말해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세균성에는 클라미디아 감염, 임질, 매독, 급성 골반 염증성 질환, 연성아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둘 다 대부분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다고 해도 화농성의 황록색 질 분비물이 나오고 배뇨곤란과 빈뇨, 복통 등을 호소하며 합병증으로는 바르톨린샘염, 자궁경부염, 요도염, 직장결장염, 관절염, 심하면 자궁 외 임신과 불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클라미디아의 원인균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이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며 질 분만 시에 산도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신생아 안염과 폐렴을 유발하게 됩니다. 신생아에게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를 투여해서 이를 예방합니다. 임질의 원인균은 임균이고요. 성접촉, 삼춘물이 묻은 간접 전파, 그리고 여기도 산도 감염이 있는데 질 분만 시에 임균성 안염이 발생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1% 질산은을 점적 투여합니다. 진단은 타이어마틴 배지로 합니다. 3번 매독. 매독은 다른 성전파성 감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원인균, 전파 경로, 증상, 진단, 태아 영양, 치료제 모두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가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며 전파 경로는 성접촉, 혈액접촉, 모자 감염이 있습니다. 증상은 4단계를 거치는데요. 1기에서는 특징적인 게 경성하감이에요. 이는 단 하나의 통증 없는 단단한 구진으로 가장자리는 부풀고 단단한데 중앙에는 난형의 궤양이 있고요. 검붉은색이며 대부분 외음부에 발생합니다. 이는 접촉 시 전염력이 있고 그 밖에도 1기에는 국소 림프절 종대와 전신 증상이 있습니다. 2기에는 장미진과 편편 콘딜로마가 특징인데요. 먼저 장미진은 전신의 대칭성에 피진, 반점, 구진, 농포, 건선, 인설과 탈모가 특징이고 이 역시 전염성이 있고요. 편편 콘딜로마는 피부가 겹치는 습한 부위, 특히 회음부에 무통에 납작하고 둥근 회색의 사마귀가 물이 지어서 발생합니다. 굉장히 징그러워요. 이기에 특히 감염성이 높은데요. 다음으로 잠복매독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성접촉 시 전파 가능하고 3기로 넘어가면 매독성 고무종, 매독성 궤양, 매독성 대동맥염, 매독성 관절염, 그리고 신경매독 등으로 다양하게 전신적으로 파괴성 병변이 나타납니다. 매독의 진단검사는요, 시기마다 다른데요. 첫 번째, 암시야 현미경 검사는 1기와 2기에 확인이 가능하고 혈청 항체 검사는 2기부터 양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선별검사와 팔로브로는 VDRL이 대표적이고요. 확진검사는 FTA, ABS가 있습니다. 3기 매독에서는 뇌척수액 검사로 확진 가능합니다. 모자 감염에서 중요한 것은 임신 16주에서 20주 이후부터는 매독균이 쉽게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전의 치료를 완료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치료제는 페니실린이 대표적입니다. 인부 영향으로는 자궁 내 성장 지연, 유산, 조산, 사산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매독에 걸렸다면 선천성 매독이라고 하는데 생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기와 후기 선천성 매독을 나눕니다. 조기 선천성 매독은요, 수포성 발진과 비성호흡, 즉 콧소리가 나고 간 비종과 황달, 안짱코가 특징적이고 후기 선천성 매독은 간질성 각막염, 허치슨 치아, 8차 신경장애 이 3대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매독과 관련된 문제는 2010년에 경성하감과 혈청 항체 검사가 나온 이후로 아직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기출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4번 급성 염증성 질환은 생리 중간 직후에
경부 입구가 살짝 열려서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월경혈로 인해 세균의 성장이 활발해지고 자궁 내막의 탈락으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중요한 간호는 반자위입니다. 그 효과로는 분비물 배설을 촉진시키고 감염이 상행성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증상으로는 샹들리에 사인이 있는데요. 이는 자궁 경부 움직임에 의해서 심한 양측성 자궁 부속기 압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연성화감은 원인균이 듀크레이 간균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제4장 바이러스성 성전파성 감염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에이즈, 토치 감염이 있는데요. 1번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처형 콘딜로마의 원인이고 성병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치료는 포도필린이고 환부에 도포하는 치료제이며 임신 중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HPV는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접촉을 통해 후두 유두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2살에서 4살경쯤에 발견이 되는데 쉰목소리와 기침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궁경부암 원인균이 HPV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2번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1형은 입술에 발생하는 것이고 2형은 음부포진이라고 해요. 이 또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고요. 진단검사는 챙크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로 치료하며 분만 시 산도를 통해서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합니다. 3번 에이즈 바이러스성 성전파성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즈인데요. 원인균은 HIV 바이러스이고 병태 생리는 HIV 증식에 의해서 헬퍼 T 림프가 파괴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기회 감염과 암이 발생하는데요. 에이즈 말기에 헬퍼 T 림프구가 결핍이 되면 B 림프구도 정상 기능을 잃게 되어 체액성 면역도 결핍이 되고 HIV에 감염된 대식세포가 림프 조직 내에서 HIV를 더 증식시키면서 증상은 더 악화가 됩니다. 증상에서는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급성 HIV 감염 증후군은 대부분 무증상이며 10% 정도에서는 발진, 발열, 오한, 식욕부진 등이 나타납니다. 이후 무증상기로 넘어가면 약 10년간 증상이 없다가 에이즈 초기 증상기에는 헬퍼 T림프구의 파괴로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열, 1개월 이상 마른 기침, 설사, 체중 감소, 전신 피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관련 복합 증상기에서는 각종 기회 감염과 암에 걸리게 되어 사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카르니페렴과 카포시 6종, 에이즈 치매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검사에는 선별검사로 엘리사 검사가 있고 확진 검사에는 웨스턴 블락 검사가 있습니다. CD4와 CD8의 비율이 낮아지고요. CD4의 수는 200개 미만으로 감소가 됩니다. 전파 경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 접촉뿐만 아니라 혈액 전파와 모자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하는데 첫 번째, 성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를 금지하거나 올바른 성관계, 피임으로 콘돔을 사용하고 혈액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액 검사와 수혈이나 장기 기증 시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침습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예를 들면 귀를 뚫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요.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고 혈액에 닿을 수 있는 물품은 공동 사용하지 않고 침습적인 행위 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합니다. 모자 감염에서는 태반을 통한 감염은 드물지만 분만 시 혈액이 섞이면서 감염되거나 산두를 통해 감염되고 모유를 통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치료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을 실시합니다. 제가 임상에 있었을 때 에이즈 환자가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감기 증상을 보여서 폐렴을 의심하고 감염내과를 통해서 입원을 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보니 에이즈로 확진이 되었고
몇 년 전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된 케이스였습니다.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칵테일 요법을 시행했지만 38.5도에서 39도로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환자분의 컨디션은 계속 나빠져서 치료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 처치를 할 때 보호장구를 열심히 착용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번 문제는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이고 임용 16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학습 지도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억과 니은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HIV 선별검사는 엘리사 검사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별검사를 적는 것이었어요. 확진검사인 웨스턴 블락 검사를 적은 경우에는 오답 처리로 되었겠죠. 니은, 에이즈의 진단 기준으로 면역세포인 이것의 개수가 200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CD4 T 림프구였습니다. 자,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에이즈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이 나올지 예측해 보는 것인데요. 1번에서 에이즈의 원인은 HIV라는 것, 그리고 HIV 전파는 성적 접촉, 혈액, 체액 및 분만, 수유에 의한다는 것. 3번에서 HIV 감염 증상에서 단계의 특징 등이 다음 시험에 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토치 감염에는 약자에 해당하는 질환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T, 톡소플라즈마증. O, 아더라고 해서 매독, 비형 간염, 수두가 포함되고요. R, 풍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진은 임신 3개월 이내에 태반을 통과합니다. 매독이랑은 또 반대죠. C, 거대세포 바이러스. H, 단순포진입니다. 제5장 질감염에는 세 가지 질염을 비교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인균, 분비물 양상, 질점막,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암기하면 되는데요. 원인균은 트리코모나스는 원충, 칸디다는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 세균성은 무슨 균이냐에 따라서 혐기성과 허기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분비물이 가장 많은 것은 트리코모나스인데요. 녹황색의 거품이 나는 농성의 분비물이 다량 나오고, 칸디다는 짙고 흰 우유 같은 백색 분비물 혹은 요구르트 같은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세균성은 계란 흰자위 같고 회백색의 분비물이라고 하고요. 악취가 가장 심한 것은 세균성인데 마치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요. 소양증이 가장 심한 것은 칸디다성 질염입니다. 질 점막을 보면 트리코모나스는 과립상의 딸기 모양의 출혈 반점이 보이고, 칸디다는 연한 노란 치즈 같은 반점이 달라붙어 있는데 제거하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부의 질염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트리코모나스와 세균성은 조기 양막 파수, 조삼, 저체중아 등이며 칸디다는 아구창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치료로 트리코모나스는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고 칸디다는 항진균제로 마이코스타틴을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균성 질염 시 습식 도말 검사를 하면 클루셀이 형성되는 게 특징이고요. 칸디다성 질염의 원인에는 당뇨이거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사용하였거나 임신, 폐경기 이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번 문제는 질감염에 대한 문제이며 임용 11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증상을 보고 관련된 질염을 연결시켜 볼까요? 기억, 계란 흰자위 같은 점액 농성 질 분비물은 세균성 질염이고요. 니은, 우유 찌꺼기 같은 백색 질 분비물은 칸디다성 질염입니다. 디귿, 거품이 있는 녹황색의 화농성 질 분비물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에서 A. 질강 세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질염에 대한 올바른 간호가 아니며 오히려 잦은 질 세척은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질염에 걸리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B. 배우자도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한 설명이고, C. 에스트로겐 질크림을 바르도록 하는 것은 간호가 아니라 칸디다성 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제입니다. D.
조사는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세균성 질염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6장 가족계획에서는 피임의 종류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자연 피임에는 월경주기이용법, 기초체온법, 자궁경관 점액 관찰법이 있습니다. 이 중 1번 월경주기이용법을 볼게요. 월경주기를 충분히 관찰한 후에 시행할 수 있는데요. 월경주기에 최단주기와 최장주기가 있다면 가임기 첫날을 구하는 방법은 최단주기 빼기 18일이고 가임기 끝날을 구하는 공식은 최장주기 빼기 11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기간 동안에 금욕을 하거나 다른 확실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은 매달 일정하게 30일마다 월경할 때도 있지만 때론 40일마다 월경을 하기도 한다면 이 사람의 경우 최단 주기는 30일, 최장 주기는 40일이 되고요. 가임 기간을 구해볼게요. 30일 빼기 18일은 12일이고 40일 빼기 11일은 29일이면 12일부터 29일까지는 가임 기간이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짧은 기간은 더 많이 빼주고 긴 기간은 조금만 빼준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2번 기초체온법은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어느 시점부터 체온이 계속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체온이 상승된 것입니다. 이때 체온이 낮아졌다가 상승하는 이 시점, 배란기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뒤에 측정하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누운 채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눈금이 세밀한 화시 체온계를 사용하고 구강으로 5분 동안 측정하며 첫 시작은 월경 시작 첫날로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기 전 4일에서 상승 후 3일까지 금욕기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피임법 중 기초체온법에 대한 문제이며 임용 13년도에 기출되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는 것이었는데요. 배란의 징후로 난포기 때는 기초체온이 낮아지고 배란 후 황체기에는 높아지며 배란기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변화할 때입니다. 체온은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0.2에서 0.3도 변화가 있습니다. 피임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12년도에는 경구피임약, 16년도에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문제들이 기출되었었네요. 3번 자궁경관 점액 관찰법은 5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건조기, 월경 끝나고 3, 4일 동안은 점액이 분비되지 않는 시기로 임신으로부터 안전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건조기 이후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투명한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불안전한 단계이며 배란기는 최고로 수정이 가능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점액의 양이 최고로 증가하고 견사성이 증가되고 묽어서 마치 달걀 흰자위 같아져요. 이때 정자의 생존과 이동을 도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배란 후 3일 동안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이며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점액의 양상이 두껍고 끈적거리고 양이 적고 경관을 막긴 하지만 정자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남아있어서 임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배란 3, 4일 후부터는 다시 안전한 시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자연피임법은 돈이 들지 않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다른 피임법에 비해서 불확실하고 피임 효과가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번 경구피임약은 고용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으로 구성되며 효과는 FSH와 LH를 억제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서 착상을 방지하고 경관 점액 점성도를 높여서 정자 통과를 어렵게 하고 난간 운동성을 감소시켜 수정을 방해합니다. 복용 방법은 첫 복용 시에는 월경 첫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정해진 시간보다 뒤늦게 먹었는데 그 간격이 12시간이 아직 안 지났다면 즉시 복용하고요. 12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즉시 복용하되 다른 피임도 병용해야 하고 만약 이틀 동안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 2정을 2일간 복용 후
다음 약부터는 원래대로 제 시간에 복용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지 않으면 피임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피임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임약의 장점으로는 피임 효과가 먼저 좋고요.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월경의 양과 월경통이 감소가 됩니다. 그 밖에도 자궁암과 난소암의 확률이 낮아지고요. 자궁의 임신과 PID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한 약인데요. 섬유소원과 응고인자를 증가시켜서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인슐린의 기랑 효과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며 편두통,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간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라면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유주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5번 피아 이식술에는 5년간 피임 효과가 있는 노플란트와 3년간 피임 효과가 지속되는 임플라논이 있는데 주로 삼박부 안쪽 피부 바로 밑에 이식을 하며 지속적이고 느리게 수량씩 프로게스틴이 방출되는 원리로 피임이 됩니다. 6번 기타 피임 방법으로는 콘돔, 자궁내 장치, 성교 응급 복합 피임약 등이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콘돔의 장점은요. 피임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자궁내 장치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수정을 방해하고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데 반영구적이며 복원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통증이나 불편감,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 천공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7장 성 1번 인공유사는 2021년부터 합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10대 임신의 경우에 임신 중절이 가져오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자궁 천공의 위험이 있고 자궁경관 무력증, 출혈, 생식기 염증 이후에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궁내 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수축 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유산 후 증후군, 불안, 우울,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이 생깁니다. 2번 성교육에서는 올바른 성교육 방법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각자 공부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상징적 폭력을 의미하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종류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중강간 등이 있고 강간 피해 증후군에는 1단계 급성 혼란기, 2단계 외부 적응기, 3단계 재조직기, 4단계 통합과 회복기, 5단계 침묵 반응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후 대처 방법으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목격자, 장소 혹은 신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기억나는 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피해 당시에 입었던 옷, 증거물은 코팅된 종이봉투에 보관하거나 그대로 입고 몸을 씻지 않고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병원으로 가서 증거를 채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증거물 채취뿐만 아니라 외상에 대한 치료, 성병 예방,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복용하는 것이 바로 사후 피임약입니다. 이후 고수 여부를 결정하고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활동으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회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성 호르몬, 월경, 피임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더 커질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힐링하는 시간도 한 번씩 가지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